작은 기침 하나가 결국 우리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은 신문을 펼쳐 들고 앉아 있었고 저는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를 따라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불과 몇 분 뒤 그 평범함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콜록콜록 짧은 기침이었지만 이상하게 깊었습니다. 저는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기침이 너무 잦아요. 병원 한번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는 대수롭지 않게 손을 내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환절기라 그래. 별일 아니야. 그 대답이 제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후회로 남을 줄 몰랐습니다. 며칠 뒤 저녁 식탁 위에는 따끈한 국과 노릇한 생선이 올라와 있었지만 남편은 수저를 들지도 못했습니다. 숨이 차다며 가슴을 움켜쥐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우리 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폐렴 초기입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심장이 약해져 있어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설명이 끝나자마자 제 귀에는 오직 한마디만 맴돌았습니다. 관리. 그 단어가 마치 칼처럼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아무것도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온 뒤 저는 남편이 한때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공을 차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젊었을 때 그는 누구보다 건강했고 힘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 그는 늘 소파에 앉아 TV만 보았습니다. 운동은 뒷전, 식사는 대충, 그리고 마음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노후를 지탱하는 건 결국 건강이라는 사실을. 돈도, 집도, 자식도 지켜주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남는 건 오직 몸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남편과 함께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걷기야. 그냥 쉬게 놔둬. 남편은 불평했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단 10분이라도 손을 잡고 동네를 걸었습니다. 처음엔 새 발자국마다 숨을 헐떡였지만 일주일, 한 달, 석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다시 웃었습니다. 여보, 요즘은 이상하게 아침이 기다려져. 그 말이 저를 울렸습니다. 작은 움직임이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한 겁니다. 식탁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기름진 고기, 달콤한 디저트, 짭조름한 찌개가 늘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색깔이 달라졌습니다. 보랏빛까지, 초록의 시금치, 노란 단호박, 그리고 잡곡밥. 남편은 처음엔 투덜댔습니다. 이게 무슨 밥이야? 맛도 없고 질겨. 하지만 2달 후 그는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요즘은 과일이 제일 맛있네. 몸이 바뀌니 마음도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이 병상에 누워있을 때 저는 수없이 무너졌습니다. 왜 우리 집에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분노와 절망이 하루에도 12번씩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 매일 밤 감사한 일을 하나씩 적는 것, 그 사소한 습관이 제 마음을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주었습니다. 몸이 아파도 마음이 서 있으면 버틸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노후를 지탱하는 건강의 3가지 원칙은 움직임, 음식, 마음. 거창한 것도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매일의 한 걸음, 한 끼, 한 생각이 노후를 붙잡아 줍니다. 남편은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저와 함께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걷는 것도 우리 삶이야. 그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걷는 발걸음, 건강한 밥상. 서로의 마음을 붙잡는 이 순간 속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서 퇴원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걷기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현관 앞에서 갑자기 그가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여보, 저는 급히 달려가 부축했지만 남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응급실로 달려간 우리는 다시 한번 절망의 벽 앞에 섰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왔습니다. 앞으로는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은 캄캄해졌습니다. 병실 창가에 앉아 있던 남편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 이제 오래 못 사는 건가?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당신은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며칠 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남편은 식사를 거의 하지 못했고 밤마다 기침과 가슴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잠든 아이들이 깰까봐 조용히 눈물을 삼키며 베개를 껴안던 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녘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남편이 욕실에서 쓰러진 겁니다. 머리는 세면대에 부딪혀 피가 흘렀고 저는 손이 덜덜 떨려 전화를 붙잡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아이들은 울부짖었습니다. 아빠 죽는 거 아니야? 아빠 살려줘. 그 울음소리에 제 심장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기다리던 그 긴 밤, 저는 수없이 후회했습니다. 그때 검진만 받았어도, 그때 기름진 음식 줄였어도, 그때 조금만 더 걸었어도. 후회는 산처럼 쌓였고 그 무게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남편은 다행히 의식을 회복했지만 의사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정말 생활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번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남편을 지켜내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내가 뭐 오래 살자고 그러나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살다 가면 되지. 그 말이 얼마나 얄미웠는지 모릅니다. 당신만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나랑 아이들 곁에 있어야죠. 저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며칠 뒤 사건이 터졌습니다. 가까운 친척이 집에 놀러 왔는데 남편은 술을 권하는 자리에서 잔을 기울이고 말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의사 말 안 들을 거예요? 죽고 싶어요? 순간 집안 공기는 얼어붙었고 친척도 말없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남편은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만 좀 해. 내가 죄인이야? 나도 인간이야.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들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엄마, 아빠 또 아픈 거야? 아이의 눈망울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남편 몰래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그는 기침을 했다. 오늘도 나는 두려웠다. 하지만 오늘도 나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기록이 제 정신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그 일기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제 손을 잡고 처음으로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안해. 당신이 이렇게까지 힘든 줄 몰랐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당신 없으면 나도 없어. 제발 살아줘. 제발 같이 있어줘. 그날 이후 남편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억지로라도 산책화를 신고 나섰고 식탁 위에는 제가 준비한 채소와 과일을 묵묵히 먹었습니다. 밤이면 아이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고 예전처럼 TV 앞에서 술잔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 작은 변화가 우리 가족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 뒤 남편의 건강검진 결과표에는 새로운 경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신부전 초기 의심, 정밀검사 요망. 저는 손에서 종이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창백해진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또 시작이네. 끝이 없는 싸움 같아.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왜냐하면 이 싸움은 단순히 병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노후와 존엄을 지켜내는 마지막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검사날 아침, 병원 복도를 걷는 남편의 발걸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하얀 벽, 소독약 냄새, 휠체어에 앉아있는 노인들.
이 모든 풍경이 마치 미래를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문득 제 손을 잡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여보, 혹시라도 나 큰 병이면 어떡하지?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아직 해볼 수 있는 게 많아. 당신 혼자가 아니야. 검사실 문이 닫히는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모습 하나하나가 심장을 쥐어짜듯 아팠습니다. 2시간 뒤 결과지가 손에 쥐어졌습니다. 검은 글씨로 적힌 단어. 신부전 초기 의심.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남편은 종이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더니 숨을 내쉬며 웃음 아닌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몸이 내 뜻대로 안 따라주네. 그 웃음이 더 슬펐습니다. 저는 종이를 구겨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현실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아들, 딸이 모두 모였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술 진짜 끊어야 돼요. 운동도 해야 하고.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이번엔 진짜로 해볼게. 그 목소리에는 포기와 결심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동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실버 건강교실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배우겠어. 그가 투덜댔지만 교실 안에서 같은 나이의 사람들이 함께 스트레칭을 하고 천천히 걷는 것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1번, 2번, 3번. 습관이 되자 그는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여보, 오늘은 걷기가 수월했어. 숨이 덜 찼어.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내 심장이 언제 멈출지 모르잖아. 저는 그때마다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살아있어. 우리가 함께 있잖아. 하루하루가 선물이야. 그렇게 서로를 붙잡으며 우리는 또 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며칠 뒤 작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주가 학교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려왔는데 그 속에는 할아버지와 손주가 손을 잡고 공원을 걷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래 살 거야. 나랑 같이 공원 가야 되니까. 아이의 천진한 말에 남편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래, 내가 더 살아야겠구나. 그날 이후 남편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걷고 식탁은 채소와 과일로 가득 차고 저녁이면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큰 병은 아직 우리 앞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지만 적어도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건강이란 완벽함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이 모여 만들어내는 기적이라는 사실을. 검사 이후 몇 달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약을 먹고 산책을 하고 식단을 조절했습니다. 겉으로는 안정된 듯 보였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늘 불안이 자리했습니다. 다시 위기가 오면 어쩌지?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밤, 남편은 갑자기 숨을 몰아쉬며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숨이 잘 안 쉬어져.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겨울밤을 가르며 울려 퍼졌고 아이들은 울부짖었습니다. 아빠 죽는 거 아니야? 제발 살려줘. 응급실의 불빛은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의사들은 분주히 움직였고 저는 문 앞에서 손을 모은 채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이번만은 제발. 시간은 유난히 길게 흘렀습니다. 한참 뒤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신부전 증상이 악화되었습니다. 집중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말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중환자실 창 너머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머리맡에는 수많은 기계들이 깜빡이며 생명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죄책감이 솟구쳤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강하게 말렸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철저하게 지켰더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며칠 동안 저는 병원 의자에서 쪽잠을 자며 남편을 지켰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와 병원을 오가며 지쳐갔습니다.
친척들은 멀리서 걱정스런 전화만 걸어왔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우리 가족만의 몫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작은 갈등도 터졌습니다. 아들이 병실 앞에서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자기 관리도 안 하고 이렇게 고생만 시켜? 우리까지 다 힘들잖아. 그 말에 저는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곧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말이 맞아 하지만 아빠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우리 모두 힘들지만 그래도 아빠는 살아 있어야 하잖니. 아들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은 의식을 잃은 채 일주일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여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였지만 저는 그 작은 소리에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나 여기 있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는 참아왔던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아이들도 달려와 아빠의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작은 방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바라보며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다시 살아난 건 너희 덕분이야. 이번엔 진짜로 변할게. 그날 밤 우리는 가족 모두가 병실 침대 옆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울고 웃으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낼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이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회복한 뒤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생각보다 더 험난했습니다. 퇴원 직후 남편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가빴고 손에 들린 물컵조차 떨어뜨리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옆에서 잡아주며 매일같이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절대 다시는 쓰러지게 두지 않겠다. 재활훈련은 혹독했습니다. 보건소에서 파견된 물리치료사가 집을 찾아와 간단한 동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루에 10번씩만 해보세요. 근육이 굳으면 더 위험해집니다. 남편은 땀을 뻘뻘 흘리며 팔을 들고 다리를 움직였습니다. 얼굴은 일그러졌고 숨은 거칠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이번엔 버텨야지.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족 모두가 같은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딸은 대학 시험을 앞두고 있었고 아들은 회사 업무에 치여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이제 지쳐요. 아빠만 바라보다 우리 생활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불만은 점점 쌓여갔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아빠는 지금 죽음의 문턱에 다녀왔어. 조금만 더 버티자.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저 역시 지쳐가는 마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작은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약을 먹는 걸 잊어버린 겁니다.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아났는데 약도 안 챙겨 먹으면 어떡해요? 다시 죽고 싶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만.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는 순간 제 분노는 허물처럼 무너졌습니다. 저도 남편도 모두 지쳐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들이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엄마, 신부전 환자는 스트레스가 가장 큰 적이래요. 우리가 아빠를 다그치면 오히려 더 빨리 악화될 수 있대요. 그 말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우리가 살리려던 방식이 오히려 죽음으로 내몰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가족은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싸우지 말자. 아빠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지만 그래도 살아야 하잖아. 딸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눈물을 글썽이며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내가 다시 태어난 기분이야.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작은 공원을 돌았고 아이들은 번갈아 가며 함께 걸어주었습니다. 식탁에는 여전히 채소와 과일이 올랐지만 이번에는 모두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우리도 아빠 덕에 건강해지는 것 같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마음 깊이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남편은 다시 한번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습니다. 밤새 켜진 산소포화도 기계의 수치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저는 다시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또다시 시작이라니. 차 안에서 남편은 힘겹게 제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이번에도 버틸 수 있을까? 저는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버틸 거야. 우리 모두가 함께 있잖아.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남편의 얼굴은 이미 창백했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히 달려와 산소호흡기를 연결했고 간호사들은 수치를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이번만은 제발 살려만 주세요. 아이들은 대기실 의자에 앉아 울음을 참고 있었지만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주먹을 꽉 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해? 왜 자기 몸을 더 아끼지 않았어? 딸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지금은 원망할 때가 아니야. 우리 아빠잖아.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돌렸지만 어깨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잔인하게 흘렀습니다. 모니터의 파란 선이 요동칠 때마다 제 심장도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더 큰 위험이 올 수 있습니다. 가족분들이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 말은 한겨울 폭풍처럼 차갑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각오라니 준비라니 저는 차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남편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이 너무 힘들지.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난 힘들어도 돼. 당신만 살아있어 주면 돼. 우리 가족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 그 순간 남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병원 복도에서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아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우리 인생도 있어요. 언제까지 아빠 벽만 붙잡고 살아야 돼요? 딸도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오빠, 무슨 소리야. 아빠는 우리 아빠잖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두 남매는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몰아붙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 지금 중요한 건 원망이 아니라 아빠를 지키는 거야. 너희도 아빠를 사랑한다면 어떻게든 힘을 보태야 해. 순간 아이들은 말을 잃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는 그 복도에서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진심을 드러냈습니다. 며칠 동안 남편은 위태로운 상태로 중환자실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잠들었고 아이들은 교대로 병실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남편의 곁을 지키며 서로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적처럼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산소 마스크 너머로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나 아직 가고 싶지 않아. 너희랑 더 있고 싶어. 그 말에 우리는 모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제발 오래 살아줘요. 제가 앞으로는 더 잘할게요. 딸도 눈물 속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 결혼식 꼭 보셔야죠. 그날까지 건강하게 있어야 해요.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회복했고 우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매일의 일상이 여전히 힘들었지만 그 힘듦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삶은 병과 싸우는 시간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지켜내는 시간이라는 것을. 남편은 아직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포기 대신 희망, 절망 대신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우리 가족 모두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함께 버텨낼 것이다. 퇴원 수속을 밟던 날, 나는 미리 배달되어 온 산소 농축기의 전원을 켰다. 작은 상자 같은 기계가 숨을 쉬듯 주잉 하고 울었다. 숫자들이 깜빡였고 바람이 얇게 새어나왔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마음을 가라앉혔다. 누군가 우리 대신 밤새 호흡을 지켜줄 것만 같아서였다. 의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약은 시간 정확히, 염분은 낮게, 체중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재세요. 밤에 숨이 차면 베개를 한 장 더. 무엇보다 가족분들이 너무 다그치지 마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를 끄덕이는 동안에도 손은 떨렸다. 고개를 몇 번이나 더 끄덕였는지 모르겠다. 집에 돌아오자 첫날부터 작은 전쟁이 시작됐다.
약 상자를 요일별로 나누고 색깔 스티커를 붙였다. 빨강은 아침, 파랑은 점심, 초록은 저녁. 남편의 이름을 정자로 써붙였다. 이건 당신의 오늘이고, 이건 당신의 내일이야.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나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다. 오늘을 붙잡지 못하면 내일은 없다는 뜻으로. 아들은 시설 입소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엄마, 전문 요양 쪽이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딸은 고개를 저었다. 아빠는 집에서 회복하고 싶어 하셔. 익숙한 냄새와 익숙한 목소리, 그게 약이야. 두 아이의 말 사이에서 나는 오래 서 있었다. 한 사람의 노후가 한 집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사실이 그날따라 뼈에 사무쳤다. 밤이면 산소 농축기의 호흡 소리가 집을 채웠다. 잠결에 나는 그 소리를 헤아렸다. 1, 2, 3. 숫자를 세다 보면 어제와 오늘의 경계가 흐려졌다. 남편은 기계 옆에 누워 천장을 보았다. 이 소리, 심장 박동 같아. 그가 그렇게 말할 때면 나는 손을 뻗어 그의 손등을 한번 쓰다듬었다. 살아있는 온도, 그 온도가 우리 집의 등불이었다. 재활 스케줄은 촘촘했다. 오전엔 호흡 운동, 오후엔 보행 연습, 저녁엔 스트레칭. 처음에는 2걸음마다 쉬었고, 그 다음엔 5걸음마다, 어느 날은 10걸음까지 갔다.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달력에 작은 별을 하나씩 그려 넣었다. 달력은 금세 별자리처럼 반짝였다. 나는 그 별들을 이웃 박씨 아주머니에게 보여주었다. 그분은 뇌졸중 후 회복해 동네를 다시 걷기 시작한 분이었다. 별 많이 그렸네. 그 별들이 밤길을 밝혀줄 거야. 그 말이 고맙고 부럽고 또 고팠다. 그러던 어느 저녁, 약국에서 건네받은 약 포장지가 평소와 달랐다. 제약사 로고가 바뀌었고 알약의 색도 조금 연했다. 나는 약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성분은 같아요. 제네릭이라 모양만 달라요. 성분은 같다는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같다면 왜 다르게 보일까? 같다면 왜 다른 냄새가 날까? 그날 밤, 남편은 2번 기침을 길게 했다. 나는 알약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이나 들여다보다가 결국 다시 상자에 넣었다. 다음 날 새벽, 창밖에서 바람이 울었다. 비가 몰아쳤고 번개가 얼굴을 스쳐갔다. 집 안에 불빛이 한번 깜박였다. 나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순식간에 전기가 나갔다. 산소 농축기의 윙소리가 꺼지면서 아주 얇은 경보음이 찢어지듯 울렸다. 여보, 숨이 막혀. 남편의 목소리는 젖은 종이처럼 힘이 없었다. 나는 서랍에서 비상산소통을 꺼냈다. 밸브를 돌리자 차갑고 묵직한 공기가 밀려 나왔다. 딸이 휴대용 랜턴으로 우리를 비췄고 아들이 구급차 대신 차 열쇠를 움켜쥐었다. 정전이면 병원도 엉망일 거예요. 바로 응급센터로 가요. 우리는 비를 뚫고 달렸다. 와이퍼가 바쁘게 흔들렸고 도로는 어둠과 물로 반반하게 번들거렸다. 차 안에서 남편은 마스크를 붙잡고 겨우 숨을 들이켰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지난 몇 달의 모든 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호흡 소리, 약상자, 달력의 별, 병실의 냄새, 아이들의 울음. 모든 장면이 번개처럼 번쩍였다가 사라졌다. 응급센터의 발전기는 다행히 살아있었다. 밝은 조명 아래에서 남편은 다시 길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나는 빈 산소통을 껴안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끝이 얼어붙어 있었고 귀에는 아직도 경보음이 맴돌았다. 의사가 다가와 말했다. 집에 비상전원 없으세요? 산소 장비 쓰시면 간단한 배터리 팩이라도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나는 침을 삼켰다. 준비. 오늘도, 내일도, 매일이 준비였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계속 준비해야 했다. 그날 이후 나는 집을 바꿨다. 산소 농축기 옆에 배터리 팩을 연결했고 연장선은 바닥에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했다. 문 근처에는 비상 가방을 하나 꾸렸다. 약 일주일치의 약, 작은 담요, 손전등, 여분의 건전지, 가벼운 과자, 물, 그리고 달력에서 떼어낸 별 스티커 몇 장. 별은 아이들이 넣자고 했다. 엄마, 무섭고 어두우면 병원에서도 별을 붙여. 오늘을 붙잡았다는 표시로 나는 아이를 꼭 안았다. 아이의 심장 소리가 내 가슴에 박동처럼 겹쳤다. 재활은 느리지만 분명히 전진했다. 남편의 발목이 예전보다 조금 더 올라갔고 계단 첫 칸을 혼자 딛는 날이 왔다. 그가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말했다. 오늘 별 2개 붙여도 되나? 나는 웃었다. 2개는 과한데
하나 반은 어때? 우리는 스티커를 반으로 잘라 나란히 붙였다. 달력 위에 반짝이는 반쪽 별들이 초승달처럼 늘어서 갔다. 부족하지만 분명히 있는 빛. 그 빛이 우리를 어둠 쪽에서 끌어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체력보다 늦게 회복된다. 어느 날 밤, 아들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엄마, 나 회사 그만둘까? 나는 숟가락을 들고 멈췄다. 왜? 밤마다 병원 대기, 낮에는 야근. 몸이 버티질 않아. 아빠 곁에 있고 싶은데 다 놓치고 있는 느낌이야.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나는 한참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너는 너의 삶을 계속 살아야 해.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건 한 사람의 모든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하루 중 하나야. 아들은 눈을 감았다 뜨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하나를 나도 지킬게. 다음 주 동네 작은 센터에서 신부전 교육 프로그램이 열렸다. 담당 간호사는 칠판에 크게 썼다. 체중 1kg 이상 급증 경고, 밤에 베개 2장 이상 필요 경고, 발목 부종, 식욕 급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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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나는 공책에 그 단어들을 여러 번 베껴 적었다. 글자를 베끼는 동안 왼손으로는 남편의 손등을 조용히 쓸어내렸다. 그는 내 눈치를 보며 작게 웃었다. 경고가 맞네? 경고는 등불이야. 넘어지기 전에 길을 비춰주는 불빛.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맑았다. 며칠 전의 먹구름이 거짓말처럼 버텼다. 남편이 길가에 선 은행나무를 올려다보았다. 노랗게 물든 잎이 저 혼자서도 환했다. 그가 낮게 말했다. 나도 저 색이 되고 싶다. 무슨 색? 시간이 흘러도 한 번은 환하게 빛나는 색. 나는 그의 팔을 끼었다. 이미 그러고 있어. 오늘 반쪽 별 2개 붙이자. 그날 밤 나는 달력을 넘겨보았다. 별들이 빽빽했다. 별 사이로 빈칸들이 있었다. 빈칸은 실패가 아니라 쉬는 날, 숨 고르기, 다음 걸음을 위한 여백이었다. 나는 빈칸에 연필로 아주 작게 썼다. 살아있음. 그리고 불을 껐다. 산소 농축기의 호흡이 방 안가득 차올랐다. 그 소리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소리가 아니었다. 내일로 이어지는 숨결.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는 하나의 박동이었다. 비가 그치고 며칠,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달력 속 반쪽 별들이 줄을 맞췄고 남편의 숨은 더 길어졌다. 나는 그 길어진 숨만큼 욕심이 생겼다. 욕심은 언제나 사고의 그림자를 동반한다는 걸 그날 밤에야 깨달았다. 저녁 약을 챙기던 나는 잠깐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친척의 긴 한숨과 함께 안부 인사가 이어졌다. 나는 습관대로 네모칸에 체크 표시를 했다. 저녁 복용 완료. 문제는 이미 한번 체크되어 있었단 사실이었다. 1시간 뒤 남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여보 속이 메스꺼워. 어지러워. 나는 약 봉투를 뒤집었다. 아침, 점심, 저녁 체크가 2줄. 종이가 손에서 미끄러졌다. 잘못했어. 내가 2번 줬어.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병원 가자.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나는 그 담담함이 더 무서웠다. 응급실의 빛은 언제나 무표정했다. 간호사는 빠르게 수치를 측정했고 의사는 짧게 말했다. 과다, 복용. 다행히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오늘은 안정을 취하세요. 다행이라는 말에 온몸의 힘이 빠져나갔다. 나는 의자에 앉아 손등으로 눈을 눌렀다. 사고는 늘 작은 빈틈으로 들어왔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우리는 식탁 위판을 하나 더 올렸다. 하얀 자석 보드, 3줄 체크라고 이름 붙였다. 첫째 줄 시간, 둘째 줄 이름 복용자, 셋째 줄 지킴이 서명 확인자. 복용 카드를 2사람이 번갈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읽어주는 사람이 날짜에 동그라미를 그렸다. 우리는 그 동그라미를 오늘을 지킨 증거라고 불렀다. 다음 날 동네 약사에게서 한 통의 메시지가 왔다. 어제 일 들었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복용용 스탬프 만들어 드릴게요. 점심 무렵 작은 인주가 배달됐다. 도장에는 오늘이라는 글자가 작고 단단하게 새겨져 있었다. 우리는 웃으며 그 도장을 번갈아 찍었다. 오늘, 살아있음. 재활센터의 복도는 언제나 고요했다. 새 신발을 신은 노인들이 천천히 발을 올렸다 내렸다. 담당 물리치료사가 말했다. 오늘은 계단 2칸까지 시도해볼까요? 남편이 잠시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다. 첫 칸, 발목이 떨렸다.
둘째 칸, 손잡이를 쥔 손등에 핏줄이 솟았다. 나는 숨을 멈추고 다른 셔터도 누르지 못한 채 화면만 응시했다.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됐어. 그 한마디가 복도 천장에 맑게 울렸다. 우리는 박수를 치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손등을 한 번씩 쓸었다. 조용한 축하, 오래가는 축하. 집에 돌아오자 아들이 작은 케이크를 꺼냈다. 크림 위에 반짝이는 초 하나. 2칸이면 초 2개여야 하는 거 아니야? 딸이 웃으며 묻자. 아들이 말했다. 한 번에 하나씩. 오늘은 하나. 우리는 촛불을 끄며 각자 다른 소원을 빌었다. 나는 내 소원을 말하지 않았다. 속으로만 아주 작게, 길게 빌었다. 다음 주부터 남편은 혼자서도 낮에 짧은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다. 문 앞까지 배웅하다가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괜찮겠어? 그는 모자를 눌렀으며 씩 웃었다. 문 앞 모서리까지 갔다가 벤치에 잠깐. 별 1개면 충분해. 그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이 모퉁이를 돌 때까지 서 있었다. 바람이 고개를 쓰다듬고 햇빛이 어깨를 닿았다 놓았다. 그의 발 뒤꿈치가 보도블록 틈을 한 칸씩 넘어갈 때마다 내 심장도 한 칸씩 따라 넘어갔다. 그날 저녁 그는 작은 쇼핑백 하나를 내밀었다. 도서관. 봉투 안에는 연체 직전의 책 한 권과 초코바가 하나 들어 있었다. 가는 길에 반납하고 왔어. 초코바는 벤치에서 반쪽에 먹었지. 나는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다. 규칙 위반. 알아. 그래서 반만. 우리는 잠깐 웃었다. 웃음이 입가에서 오래 머물렀다. 저녁마다 알람이 울리면 우리는 식탁 끝에서 모였다. 3줄 체크, 인주, 초록 펜, 달력, 반쪽 별. 이 작은 의식이 우리를 하루로 묶었다. 어느 날 딸이 말했다. 엄마, 우리 표를 바꿔보자. 7패 칸도 만들자. 나는 고개를 들었다. 왜? 실패를 숨기면 두려움이 커져. 실패가 표에 있으면 실패도 계획의 일부가 돼. 우리는 그날 밤 실패의 칸을 만들었다. 그리고 첫 번째 빈칸에 조용히 작은 X를 그렸다. 이상하게도 잠이 더 잘 왔다. 우리는 실패와도 함께 자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재활은 때때로 한 걸음 전진, 반 걸음 후퇴였다. 다리에 쥐가 나던 날, 남편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래도 내일, 발목이 부을 듯 묵직한 날, 그는 손바닥을 들어 보였다. 손바닥 위에 볼펜으로 적힌 글자, 오늘 하나. 그 글자를 보자 나는 그만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오름이 목젖 위에서 한참이나 매달려 있었다. 그날 밤 산소 농축기의 호흡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다. 나는 기계에 손을 얹고 귓불을 기울였다. 기계의 호흡 사이사이에 사람의 숨이 섞여 있었다. 그 숨은 익숙했고 오래였고 다정했다. 나는 그 숨에 맞춰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내일 하나. 여름이 왔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습하지도 않은 날들이 연달아 붙었다. 우리는 작은 선풍기를 창가에 두고 방향을 아주 조금씩 바꿨다. 공기가 흐르면 마음도 흐른다는 걸. 재활의 초입에서 우리는 이미 배워두었다. 아침 햇살이 부엌을 기울게 비출 때 남편은 저울 위에 올랐다. 오늘의 숫자, 어제의 숫자, 일주일 전의 숫자. 변화가 없다는 것이 곧 좋은 소식인 날들이 있다. 그가 저울에서 내려오자 나는 손바닥을 펴보였다. 오늘 하나. 그는 내 손바닥에 자신의 손바닥을 포겠다. 따뜻함이 겹쳤다. 우리는 거실 벽에 새로운 지도를 붙였다. 동네 지도. 빨간 점은 병원, 파란 점은 보건소, 초록 점은 공원, 노란 점은 벤치. 남편은 손가락으로 점과 점을 잇고 선을 그었다. 여기서 여기까지. 오늘의 길. 선은 짧았지만 정확했다. 우리는 작은 가위로 길만큼 종이를 잘라냈다. 잘려나간 길은 투명한 테이프로 다시 붙여졌다. 상처난 지도는 더 단단해졌다. 7월의 어느 오후, 동네 축제가 열렸다. 퍼레이드가 지나가고 분수대가 한 번에 솟았다. 아이들이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개가 꼬리를 흔들며 물보라를 깨물었다. 남편은 벤치에 앉아 오랫동안 그 장면을 보았다. 나는 가방에서 작은 도시락을 꺼냈다. 잡곡 주먹밥, 오이 슬라이스, 복숭아 반쪽. 그는 천천히 씹고 천천히 삼켰다. 맛있다. 그 한마디가 공기 중에서 반짝였다. 아들이 사진을 찍었고
딸은 계획표를 꺼내 체크했다. 누군가의 손목시계가 정확한 정각을 알렸고 분수대가 다시 솟았다. 우리는 흠칫 놀라고 잠깐 웃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조금 더 걸어보자고 했다. 여기서 골목 하나만 더. 그는 보도블록의 그림자, 경계를 밟아가며 걸었다. 한 칸, 두 칸, 세 칸. 그림자 속에서 그의 발목이 단단하게 움직였다. 나는 뒤에서 그 걸음을 세었다. 11, 12. 바람이 셔츠를 부풀렸고 땀이 등줄기에 매달렸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나 지금 조금 살아있는 것 같아.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를 보았고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름의 끝자락은 늘 시험처럼 찾아온다. 어느 밤 습한 공기가 집 안을 느리게 채우던 시각, 남편의 가슴이 다시 한번 빠르게 들썩였다. 산소포화도 수치가 평소보다 가파르게 내려갔다. 기계가 경고음을 냈고 나는 곧장 비상 가방을 꺼냈다. 실패 칸은 이미 우리 표에 있었다. 우리는 그 칸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수없이 다짐했다. 그리고 그 다짐대로 움직였다. 아들은 응급 연락망에 전화를 돌렸다. 딸은 베개를 하나 더 가져와 남편의 상체를 높였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호흡을 맞췄다. 들숨, 멈춤, 날숨, 멈춤. 같이. 한 단어가 방 안을 천천히 가로질렀다. 경고음은 여전히 울렸지만 우리 손의 온도가 경고를 덮었다. 수치는 내려갔다가 멈칫하더니 아주 느리게 다시 올라왔다. 기계의 초록 불빛이 가늘게 깜빡였다. 그날 밤 우리는 병원에 가지 않았다. 새벽 2시를 넘어가던 순간 경고음은 멎었고 남편의 숨은 길고도 깊게 이어졌다. 우리는 거실 바닥에 모포를 깔고 나란히 누웠다. 천장은 아무 장식도 없지만 이상하게 별이 많은 밤 같았다. 나는 옆으로 누워 남편의 옆선을 보았다. 세월이 지나 만든 선, 살아냈다는 증거. 나는 속으로 아주 조용히 말했다. 오늘 하나. 그 다음 날 우리는 표의 실패의 칸에 작은 X를 그렸다. 그리고 그 바로 옆 칸에 동그라미를 하나 더 그렸다. X와 O가 나란히 붙었다. 누가 보아도 어색한 조합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완벽했다. 넘어짐과 일어섬이 동시에 기록된 표. 그 표는 우리가 가족이라는 문장에 달린 쉼표였고 다음 문장을 가능하게 하는 숨이었다. 가을이 시작됐다. 창틀에 손바닥을 올려두면 아침마다 다른 온도가 느껴졌다. 남편의 걸음은 두꺼운 양말을 신을 만큼 단단했고 우리는 계단 2칸에서 3칸으로, 3칸에서 4칸으로 조심스럽게 늘려갔다. 4칸을 오른 날 남편은 계단참에 앉아 한참을 쉬었다. 숨이 거칠었지만 입가가 먼저 웃었다. 오늘은 하나 반, 아니 2.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별 2개를 온전히 붙였다. 그날 밤 딸이 오래 간직하던 편지를 꺼냈다. 아빠, 나 합격했어. 남편은 눈을 크게 떴다. 편지 속 학교 이름이 반짝였다. 웃음이 한 번에 터졌고 울음이 곧바로 따라왔다. 남편은 편지를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그 주머니가 새로 생긴 심장처럼 가볍게 들썩였다. 시간은 우리를 어느새 겨울의 문턱으로 데려왔다. 창밖의 나무들은 잎을 다 벗고서도 키를 줄이지 않았다. 버슬거슬 벗고도 서 있는 모양새가 묘하게 사람을 닮아 있었다. 남편은 코끝을 살짝 붉히고 말했다. 춥네. 나는 목도리를 감았다. 추우면 천천히. 우리는 병원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다. 의사는 오래 기록된 표를 천천히 넘겼다. 체중 변화, 수면 자세, 부종 기록, 산책거리, 세출 체크, 실패 칸의 X와 그 옆에 O. 의사가 고개를 들었다. 잘하고 계십니다. 아주 잘. 남편이 의자에 깊게 앉았다. 의자의 등받이가 그의 등을 든든히 받쳤다. 나는 작은 한숨을 쉬었다. 해방이 아니라 오늘을 통과했다는 조용한 확인. 그 확인이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퇴근길에 아들이 빵을 사들고 왔다. 무염빵이래. 식감 괜찮대. 우리는 얇게 잘라 구웠다. 바삭한 소리가 부엌을 메웠다. 딸이 작은 라디오를 틀었다. 옛 노래가 흘렀다. 남편이 박자를 아주 조용히 탁자 위에 두드렸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안심이 됐다. 살아있는 손가락의 박자. 나는 부엌 조명을 하나만 켰다. 방이 은은하게 어두워졌다. 어두움은 우리가 되었고 빛은 숨처럼 번졌다. 그날 새벽 나는 꿈을 꾸었다.
달력 속 반쪽 별들이 서로 만나 둥근 달이 되는 꿈. 칠팩 안의 X들이 선으로 이어져 집을 한 바퀴 감싸는 꿈. 세 줄 체크의 서명들 사이로 손글씨가 피어나는 꿈. 눈을 떴을 때 산소 농축기의 호흡이 익숙한 박자로 들렸다. 나는 눈을 감지 않은 채 속삭였다. 오늘 하나. 아침을 먹고 우리는 계단으로 갔다. 남편은 머뭇거리지 않았다. 첫 칸,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에서 그는 멈췄다. 숨을 고르고 한 칸 내려섰다가 다시 올랐다. 일곱. 그는 웃었다. 나는 박수를 치지 않았다. 대신 그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계단참 창문 너머로 겨울 햇살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이 우리 가슴에도 그대로 옮겨 붙었다. 저녁, 표에 별을 2개 붙였다. 그리고 빈칸 하나를 일부러 남겼다. 그 빈칸은 실패가 아니라 내일을 위한 자리였다. 우리는 그 빈칸을 보며 잠시 조용히 있었다. 그때 남편이 말했다. 나 봄까지 걸어갈래? 어디까지? 분수대.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봄이면 물이 다시 솟겠지. 그럼 우리는 같은 곳을 보았다. 아직 오지 않은 봄, 아직 솟지 않은 물. 그렇지만 이미 결정된 물, 이미 시작된 길. 밤이 내려앉았다. 산소 농축기의 호흡이 방을 채웠다. 소리는 변함없었고 우리는 달라져 있었다. 달력, 3줄 체크, X와 O, 반쪽 별들과 2개의 온전한 별. 그 모든 것들이 한 장의 지도처럼 겹쳐졌다. 나는 손을 뻗어 남편의 손등에 가만히 올렸다. 손바닥 아래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맥박.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방식이란 어쩌면 이런 것인지도 몰랐다. 크지 않게, 그러나 매일. 확신 없이, 그러나 포기 없이. 눈부시지 않게,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불을 끄지 않았다. 작은 스탠드가 밤을 얇게 물들였다. 하루의 끝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이야기들. 웃지 않아도 미세하게 올라가는 입꼬리. 숨과 숨 사이에 놓인 아주 작은 다리.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내일 하나. 남편이 따라 속삭였다. 내일 하나. 그 말은 방을 한 바퀴 천천히 돌아 우리의 이불 끝에서 빛처럼 사라졌다. 그리고 우리는 잠들었다. 살아있는 숨을 나란히 세며 내일을 건너갈 만큼의 길이로. 겨울 바람은 날카롭게 불었지만 우리 집 안은 고요하고 따뜻했습니다. 남편은 창가에 앉아 창밖의 앙상한 나무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나무는 잎을 모두 잃었지만 꿋꿋하게 서 있었습니다. 마치 지난 몇 달 동안 수없이 흔들렸던 우리 가족의 모습 같았습니다. 그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기계의 도움을 조금은 받았지만 분명 스스로의 힘이 섞인 호흡이었습니다. 나는 그 숨소리가 마치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소리가 이제는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었으니까요. 남편은 손등을 내밀었고 나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랫동안 지켜온 이 온기가 우리 가족이 다시 살아갈 내일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날들이 쉽지 않았지만 결국 버텨냈고 또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 순간 나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노후를 지탱하는 힘은 거창한 부나 화려한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 그리고 끝까지 곁을 지켜주는 마음이 전부였습니다. 그 2가지가 우리를 살렸고 내일을 향해 걸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 웃으며 뛰놀던 모습, 우리가 젊을 때 서로를 바라보던 사진, 그리고 아직 흑백 빛깔이 남아있는 시절의 부모님까지. 사진 속 얼굴들은 세월에 따라 변해갔지만 그 속에 흐르는 마음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건 결국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내 곁에 있었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더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불안과 고통의 날들을 지나오면서도 우리 가족을 버티게 한 힘은 결국 사랑과 습관이었음을 다시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겨울이 더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 안의 공기는 따뜻했고 가족이 함께 나누는 웃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지켜내고 싶었던 노후의 풍경이었습니다. 나의 노후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노후를 만듭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 한 문장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노후의 지혜를 담은 짧은 명언에서도 더 많은 깨달음을 얻어가세요. 구독하고 명언 쇼츠에서 계속 함께 하세요.